제17장 비모스 통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통계 분야를 크게 두 가지로 모수 통계학 분야와 비모스 통계학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수 통계학이라는 것은 모수를 갖고 있는 전체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모수 통계학입니다. 그에 반해서 비모스 통계학은 모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경우에 우리는 표본으로부터 부호를 매기거나 또는 순서를 매겨서 이 부호하고 순서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비모수 통계학 분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수 통계학을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표본을 추출해서 많은 것들을 추정, 검증을 했을 때 전체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자라고 가정하거나 또는 대표본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정규분포화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뤘었죠. 즉 우리는 모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가정하에서 다뤄왔다면 이제 우리는 전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만 가지고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비모수 통계 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모수는 이렇게 부호와 그리고 순서를 가지고서 검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호 검정, 순위 검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선 부호하고 순위 어떤 개념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면 다음 같은 두 개의 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표본을 선택을 해서 잘 보면 이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전체 모집단에 대한 정보, 즉 평균이라든가 분산, 그리고 전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또는 다른 분포를 따르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대신 이 표본에 대해서만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부호를 매기는 부분과 순서를 매기는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호를 매기는 것은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보다 크면 플러스를, 그 값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때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합니까 하면 그것은 이제 통계 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우리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즉 표본을 쭉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값, 그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보다 크면 플러스, 그 값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부호를 붙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중앙값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하에서, 즉 통계조사의 목적하에서 어떤 다른 값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보다 크면 플러스, 작은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약속한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표는 5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5보다 크면 플러스, 5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플러스를 붙인 것이 5개, 마이너스 붙인 것이 이제 2개가 되어 있네요. 이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같은 자료를 이제 순위를 매기려고 한 겁니다. 이 순위를 매길 때 작은 값에서 큰 값 순서로 매길 수도 있고 반대로 큰 값에서 작은 값 순서로 순위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작은 값에서 큰 값 순서로 이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본 값이 제일 작은 것을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매기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표본 값들이 같은 값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순위에 산술평균 값을 이용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제일 작으니까 1번, 그 다음에 2번인데요. 그 다음에 5.6이 2개가 있어요. 요 2개가 순서대로 나열하면 각각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세 번째, 네 번째가 될 텐데 같은 값이잖아요. 이럴 경우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산술평균이니까 3과 4의 산술평균 3.5 순서로 매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부호를 매기거나 또는 순위를 매기는 방법을 이용해서 검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비모스 통계학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호 검정과 순위 검정이라는 것을 이제 각각 우리가 절마다 학습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장 2절 부호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호 검정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면 플러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약속을 했죠. 이렇게 해서 부호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부호 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부제목의 중앙값 검정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값을 우리가 주로 이제 중앙값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앙값 검정을 하게 됩니다. 즉 귀무가설을 이제 중앙값이라 가정하고 대립가설은 뭐 중앙값이 아니다 또는 중앙값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것보다 크게 되는 확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어떤 특정한 값이 반드시 중앙값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값보다 크게 되는 자료가 전체 자료 중에 몇 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럴 확률을 우리가 우리 교재에는 이제 파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자, 파이가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큰 자료가 나올 확률이었다라 가정했을 때 우리는 그런 자료가 전체 X개 이상 나오게 될 확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이항분포를 따라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X개 이상이 전체 N개 중에서 X개 이상이 바로 이 파이라는 확률이 나올 것을 계산한다면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컨비네이션 기호예요. NCI와 같은 거예요. 즉 I 팩토리얼을 N-I 팩토리얼 곱해서 N 팩토리얼 이걸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특정한 값, 기준이 되는 값보다 크게 될 확률을 파이라 놨었으니까 파이 i승 그리고 1-파이의 n-i승.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어떤 기준이 되는 값보다 크게 되는 확률이 파이였을 때 x개 이상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항분포에서 만약에 표본의 개수가 대표본이라면은 이항분포는 자연스럽게 정기분포에 근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앞에서 배웠을 때 이 파이가 아니라 이제 P를 배웠었죠. 성공 확률 P, 실패 확률 Q라 했을 때 Q는 다시 쓰면 1-P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표본이 되는 것은 NP도 5 이상이고 NQ도 5 이상인 것을 만족할 때 우리가 대표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한 30개 이상 정도가 되면은 대표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의 정기분포에 근사화되는 것은 이런 그림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 있었죠. 이렇게 표본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점차 이렇게 이항분포가 정기분포에 근사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중앙값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이 파이가 0.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0.5가 되니까 그러면 n 곱하기 0.5는 다시 쓰면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제 1-0.5니까 역시 2분의 1. 이걸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것은 2를 양면으로 곱하면 n은 10 이상이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호 검증을 하게 될 때 n이 만약에 10 이상만 돼도 대표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n이 10 이상만 돼도 대표본이라 말하는 것은 이제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자료에서 중앙값을 선택하게 되면 이 특정한 값을 중앙값을 선택하면 이 값보다 큰 자료의 개수가 전체의 반 정도 되고 이 값보다 작은 것도 전체의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을 2분의 1로 계산한 건데요. 만약에 특정한 값을 중앙값이 아닌 4분의 값을 잡는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확률 파이는 2분의 1이 아닙니다. 그때는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좀 우리가 검증하려는 것은 중앙값 검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파이를 2분의 1로 많이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보다시피 n이 10 이상만 되더라도 우리가 대표본이 된다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항분포일 때는 한 30 이상 정도 돼야만이 대표본이었다면 왜 부호 검증은 10 이상이 돼야지 대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파이를 0.5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중앙값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료가 반은 중앙값보다 크고 반은 중앙값보다 작으니까 이 표본이 대략적으로 중앙값을 기준으로 완벽한 좌우 대칭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대칭 분포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이렇게 비대칭보다는 어느 정도 대칭이라면 좀 더 빠르게 정기분포에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호 검증에서는 10 이상만 되더라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만 대준다면은 그러면은 정기분포에 근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이용합니다. G 스퀘어 값을 계산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X 마이너스 여기 이제 2분의 1은 연속형 보존계수예요. 우리가 이산형은 정수값 범위를 나타내잖아요. 정수값을 나타내는데 연속형은 구간 인터벌이기 때문에 정수와 정수 사이를 0.5를 이용해서 보정을 해주는 값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거고요. 여기 이제 n 파이가 확률이니까 이게 평균이잖아요. 이렇게 평균이 되고 여기는 이제 표준 편차값을 계산합니다. n 파이 그리고 1-파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확률값이 만약에 0.05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확률값을 계산했을 때 이 확률값이 0.05보다 작게 나오더라.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중앙값 검정을 할 때 귀무가설로 많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대표본이다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은 이렇게 정기분포로 근사시켜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정된 값보다 클 확률을 파이라 하고 n개 중에 x개 이상이 가정된 값보다 클 확률을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대표본이라면 정규분포에 근사시켜서 계산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과 관련된 예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보다시피 중앙값 이상이거나 이하인 값을 가져야 하므로 부호를 이용해서 중앙값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검정하는 절차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예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값에 대한 부호 검정 순서예요. 먼저 귀무가설을 중앙값이 m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립가설은 그 m보다 크다라고 이제 대립가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보다 큰 표본의 개수를 모두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이 m보다 큰 표본의 개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제 근데 만약에 중앙값을 계산하게 되면은요, 그럼 이 파이값은 0.5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중앙값에 대한 부호 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한 검정을 하게 된다면 그 파이는 개수를 다 세어보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주로 이제 중앙값에 대한 검정을 할 것이니까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1의 수보다 이 큰 표본의 개수가 나오게 될 확률을 요 파이를 0.5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2분의 1을 이용해서. 그리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 파이가 5 이상, n 1만에서 파이가 5 이상이라는 얘기는 n이 결국은 이제 이게 파이가 2분의 1로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n은 10 이상이면 이렇게 표준화된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우측 검정하면 돼요. 지스코어 값이 이 값보다 크나 같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측 검정을 이용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확률이 0.05보다 큰 값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요. 0.05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귀무가설을 기각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볼까요? 자, 우리 교재 예제 17의 1번을 보겠습니다. 모집단의 중앙값이 10이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귀무가설을 10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 표본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중앙값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모집단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표본은 대략 이런데 그럼 모집단의 중앙값이 10 정도 된다라고 가설을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이는 중앙값을 지금 검증하는 것이니까 0.5로 계산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표본에서 10보다 큰 값들은 전부 다 부호를 플러스를 붙이고 10보다 작은 값은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0개의 표본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 파이는 2분의 1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1만에서 파이니까 2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앙값이 10이라는 가설에 대해서 이걸 다 하나하나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8 이상이라 얘기한 것은 뭐냐면 부호가 플러스가 붙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그 전체 10개 중에 8개 이상이 부호가 플러스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x가 8 이상이고, 자, 이제 전체 10개 중에서 8개, 여기는 2분의 1이에요. 중앙값을 10이라 가정했었으니까 2분의 1에 여기가 이제 이걸 다 계산해요. 이제 8부터 10까지를 다 계산하는데요. 자,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이항분포 표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다 계산하니까 0.0547 정도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이제 그 책에 있는 결과를 그냥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 0.0547이니까 이것은 0.05보다 큰 값이죠. 그러니까 유의수준 0.05보다 큰 값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면 유의수준 알파 값을 0.05로 잡았을 때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0.05보다 크잖아요. 작게 나왔으면 기각하는데 0.05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기각할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모르지만 모집단의 중앙값을 10이라고 놔도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의 개수가 10개 정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화된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표본의 개수가 10개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예제 17의 2번은 이제 모집단의 중앙값이 똑같이 10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00개의 표본값 중에서 60개가 1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0개 중에서 60개 이상이 바로 1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계산한 거예요. 이걸 다 계산하니까 0.0284가 됐습니다. 0.0284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 값은 당연히 0.05보다 작은 값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이 예문에 대해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은 100개 정도 되니까 대표본이죠. 그래서 표준화된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직접 이항분포를 계산한 게 0.0284였는데요. 근데 이 정기분포로 근사시킨 것도 거의 비슷하죠. 0.0287이에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조금 차이가 났죠. 그러나 얘도 역시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보다 작은 유의수준 알파를 0.05로 잡았을 때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확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0.01로 잡았다면 그때는 기각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확률을 이용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기각할 수 없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부호를 이용해서 중원값을 검증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짝으로 주어지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표본이 주어져 있을 때입니다. 자, 짝표본의 경우 부호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짝표본의 경우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 표본의 중앙값 검증하고 결국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값의 차이가 0인 것을 귀무가설로 세우고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 중앙값의 차이가 0보다는 크다라고 가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표본값들의 차이를 다 만들어 보고요. 0보다 큰 차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항분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고 표본이 대표본이라면 이렇게 표준화된 정기분포의 확률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새로운 학습 방법에 의해서 이제 토익 시험을 봤는데 그 학습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각각의 학생들의 전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성적이 오르는 학생이 있고 떨어지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생각해 보니까 100, 마이너스 10, 2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새로운 학습 방법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귀무가설은 성적 변화가 0이다, 즉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일단 귀무가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의한 결과 나온다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설은 중앙값이 이제 0이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의 부를 갖는 표본의 개수를 S라 놨을 때 X 대신에 그냥 S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부호를 붙이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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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인 거죠. 모두 6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6개 이상이 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다시피 또 우리가 조사하려는 것은 중앙값이잖아요. 중앙값이니까 확률을 2분의 1로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8개의 자료 중에서 6개 이상이 양의 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니까 0.145가 나옵니다. 0.145는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값보다 크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부호를 검증하는 방법에 의해서 본다면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요. 즉, 새로운 학습 방법이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예문을 뒤에 가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검증하는 방법을 한번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0.145가 돼서 기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짝 표본에 대한 부호 검증은 앞에서 배웠던 짝 모집단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증에 대응하는 비모수적 방법입니다. 앞에 10장 4절은 모수를 이용해서 계산했다면 지금은 비모수적 방법을 하니까 서로 대비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순이라는 용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앙값 검정 또는 짝 표본에 대한 중앙값 차이에 검증할 때 자료가 중앙값하고 같거나 짝으로 된 표본이 또 역시 같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동순위 또는 등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값일 경우는 부호가 0이 나오겠죠. 즉 부호가 붙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등순위가 또는 동순위라 불려지는 이런 자료가 많다면 임의대로 제거시킬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동순위가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중에 뭐 기껏해 한두 개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그 자료만큼을 제거시키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2개를 제거시켜서 10개라 합시다. 한 20개라 할게요. 20개 중에 한 2개가 이런 동순위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2개를 만약에 뺐을 때 그 전체 자료를 20개로 하면 안 되고 18개로 계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조절을 하는데, 너무 많으면, 동순위가 너무 많으면 그 자료를 다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통계 조사할 때 잘 이렇게 보면서 결정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이제 부호 순위를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순위 검증을 할 생각인데요. 역시 중앙값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뭘 하려고 하냐면 부호하고 순위를 동시에 고려하는 검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호 순위라고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 순위예요. 자, 이제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자료가 있었죠. 자료에 부호를 이렇게 붙였었죠. 5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5보다 크면 플러스를 붙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위를 붙였었죠. 얘가 1번, 2번, 3.5, 3.5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순위 앞에다 다시 부호까지도 붙이려고 합니다. 뭘 할 생각이냐면,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부호를 그냥 붙이기로 약속을 하고요. 플러스면 그냥 플러스를 붙이기로 약속합니다. 이 부호를 그냥 똑같이 사용합니다. 이건 아까 순위를 결정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호 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호하고 순위를 동시에 고려하는 이 검정 방법, 부호 순위 검정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앙값에 대한 부호 순위 검증을 하는 것은 이제 가설을 세우려고 해요. 하는 유형은 비슷합니다. 중앙값은 m이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귀무가설을 이렇게 놨다면 대립가설은 중앙값은 m이 아니다라고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표본에서 m을 뺀 차이의 절대값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고요. 이 도표처럼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0보다 크면 플러스를 그 순위에다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 도표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플러스 순위의 합을 계산합니다. 플러스 순위의 합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 부호 순위 검증할 때의 포인트는 플러스 순위의 합만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플러스 부호 같은 거 요거잖아요. 요걸 다 순위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다 숫자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부호만 더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값이 너무 크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이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있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연구한 수학자 이름을 따서, 통계학자 이름을 따서 윌콕슨 부호 순위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이 바로 이 플러스 순위의 합을 계산한 것을 윌콕슨이라는 이 통계학자가 찾아내서 윌콕슨의 이 부호 순위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들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료의 개수가 10개 이상 정도만 되면 대표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정규분포에 근사시켜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 결과는 그냥 결과만 이용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 비모스 통계학에서 이제 전문 서적을 봐야 이 평균이 4분의 n, n 플러스 1이 되고 분산이 24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된다고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이 결과를 활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은 이 값이고 분산이 이 값이 되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윌콕슨 부호 순위 통계량을 틀어놨을 때 이 n은 정규분포를 뜻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평균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분산 위치잖아요. 우리가 보통 n 여기가 뮤 시그마 제거 이렇게 표시했던 거 있잖아요. 요 기호 대신에 뮤 값 대신에 이렇게,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대신에 이 값을 쓴 거예요. 이 통계량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부호를 붙인 순위의 합에 관한 숫자예요. 이것을 이제 계산했을 때 여기다 놓고 해서 표준화 시킵니다. 이렇게 표준화 시켜요. 얘는 아직 표준화가 안 된 상태예요. 표준화 시켰을 때 그 값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기각을 할 것인지, 기각량에 속하게 되면 이제 기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귀무가설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다뤘던 예문을 이제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조금 전에 사용했던 거죠. 우리가 전체 모집단의 중앙값이 10이다라고 했을 때 10보다 큰 거는 플러스 붙이고 마이너스 작은 건 마이너스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호를 앞에서 다 붙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앙값하고 이제 차를 생각한 거예요. 10을 중앙값을 봤으니까 11.2에서 10을 빼니까 1.2, 여기 1.0, 이게 부호가 플러스니까 다 여기 요 차는 플러스로 나오고요. 여기도 플러스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5.8에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4.2, 6.2에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3.8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자료들을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 순서로 이 차의 값이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로 나열한 거예요. 0.5니까 제일 작네요. 1번, 1.0, 2번, 1.2가 3번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그냥 순이에요. 그런데 부호순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가 있는 거 그냥 여기 똑같아요. 나머지 다 똑같이 숫자를 붙여놓고 먼저 숫자를 써놓고요. 순위를 매겨놓은 다음에 플러스면 그냥 플러스고요.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통계량은 양의 부호를 갖고 양의 부호 순위가 있는 거 있죠. 그들만 더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빼놓고 플러스인 것만 다 더한 거예요. 자, 이제 그걸 계산한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자료가 10이었었고요. 부호 순위 플러스만 붙인 것이 37. 즉 37이라는 숫자는 이 숫자를 더한 거예요. 요걸 다 더하니까 37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유의수준 0.0으로 해서 계산했더니만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뒤에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록에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통계량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계산해 보면 이것이 10이라고 44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37은 11 작은 값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n이 10이고 유의수준이 이거일 때 윌콕슨 검정 통계량의 뒤에 부록의 표를 이용해서 보면 작은 값이 11, 큰 값이 44인데 이 37은 이 값 사이에 있어요. 이 값 사이에 있으면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값을 계산한 것이 0.187호인데 0.05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값을 보고도 역시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표본의 개수가 10개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본이라고 간주하고 이제 표준화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평균값 계산하는 공식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그리고 분산을 구하는 공식에다 해놓고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니까 표준화시켜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확률값을 계산해 보니까 그 값이 0.917이에요. 당연히 0.917에 대한 단측 검정일 때 확률값을 계산하는 것이 0.18이 나와요. 이 수치 이거는 지통계량 값이에요. 이 지통계량 값보다 크게 되는 확률이 0.18이에요. 0.18이면 0.05보다는 당연히 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의수준보다 훨씬 크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기각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할 때는 이제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통계 패키지 없이 계산하니까 이 자료를 쭉 이제 책의 결과를 인용해서 어떤 흐름으로 검증하면 된다는 것을 좀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어떤 통계량을 계산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중앙값 차이에 대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비슷한 방법입니다. 이제 중앙값의 차이가 0이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놓고요. 차이의 절대값의 순위를 매기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크면 부호 플러스를 붙인다는 것은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역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통계량이 되는 것은 플러스 부호순위의 합만 계산합니다. 이 값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즉 경계값보다 크거나 경계값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다뤘던 그 새로운 교육 방법에 의해서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과 시험 본 후에 그 토익 점수를 이제 비교했었을 때 그 차를 우리가 다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전후의 차를 계산해가지고 하나하나 계산해 본 겁니다. 자, 이제 후하고 전의 차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플러스인데 2개는 마이너스였었죠. 그 크기를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이 차를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4번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부호를 붙인 거는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부호 순위를 따로 매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부호만 선택을 해서 이 합을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호 순위의 t, 여기 t 플러스 값, 플러스 순위의 합을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윌콕슨 부호 순위 통계량 값을 계산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제 확률을 계산해 봅니다. 자, 이 계산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N은 8이었었고요. 부호 순위 총합은 33이 나옵니다. 아까 그 했던 것이 다 더하니까 33이 나오고요. 양측 검정했을 때 인계값이 미니멈 값이 4고 맥시멈 값이 32가 되는데 이 33은 이 32보다 큰 값이죠. 요 값 사이에 있을 때는 귀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었는데 맥시멈 값을보다 상한값보다 큰 위치에 33이 있으니까 귀무가설이 기각이 됩니다. 실제로 P값을 조사하니까 P값이 0.019예요. 0.019는 0.05보다 당연히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유의 수준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기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게 8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개 이상 정도 돼야 이제 표준화 시킬 수 있는데요. 책에는 그냥 8개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기분포로 근사시켜서 한번 계산해 보려고 했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3이라는 이 G 통계량 값이 나오게 됩니다. G 통계량 값이 2.03이 나오는데 이 값보다 크게 될 확률이 0.021이 나왔어요. 0.021. 이것은 0.05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 되어버렸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예문은 조금 전에 풀었을 때, 자, 지금 귀무가설이 기각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부호 순위 검정을 했을 때는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호 순위 하지 않고 조금 전에 풀었던 예문이잖아요. 이 예문이 아니라 앞에서 풀었던 예문이었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예제 17의 3번에서 앞절에서 이거 계산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귀무가설을 딱 했는데 기억할 수 없다가 나와 버렸잖아요. 이런 차이는 바로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여기에 뭘 한 것이냐면은 부호를 검정한 거잖아요. 부호에 대해서 검정했을 때는 기억할 수 없다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러나 부호 순위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기각요한에 속하니까 기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교재 보면은 그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표를 선생님 이제 따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호 순위했을 때 플러스 쪽 점을 찍어 놓고 마이너스 쪽에 점을 찍어 놓은 게 있죠. 색깔로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요. 책을 읽어보면 왜 이런 차이가 나왔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부호만 가지고 검정했을 때는 기억할 수 없다 나왔지만은 부호 순위를 가지고 검정했을 때 이 차를 계산해 보니까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거죠. 자, 이제 보니까 이 기각이 됐다는 얘기니까는 결과적으로 이 교육 방법의 차이가 유의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교재 17장 4절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